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6일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발효 1년 6개월 유보 조항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은 그보다 약 2달쯤 빠른 내년 4월 초에 치러집니다. 결국 법 적용을 피해 총선도 치르고 현 임기도 마치고 게다가 사실상 총선 후 공소시효까지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은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의원들이 지금 우리부터 당장 적용받겠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장 연령 상한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났음에도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만 65세 되던 해, 그것도 임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자진 퇴임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에게는 추상처럼이라는 선비정신,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고요? 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시민 한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5시 34분입니다. 한 주를 주 5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주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3월 6일, 세월 참 빠릅니다. 어제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그 여파가 예상은 했지만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 살인미수의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후폭풍, 그리고 병원 상황, 수사 상황, 이런 것들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다.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은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특수수사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수팀을 대공 테러 전담인 공안 일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 그리고 강력부 첨단 수사부 이외에 인력까지 충원해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인력들을 통해서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배후 세력이나 대공 영위점이 있는지 고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구속영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 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오전 9시 종로경찰서장 윤명성 서장은 브리핑을 열고 살인 미수와 폭행 업무 방해 이외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왕래한 점과 또 2011년 2월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주장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방북이 평양을 갔다는 게 아니고 개성이나 금강산 이런 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방북 자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의자인 김 씨가 현재 밝히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종북 단체나 종북 세력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결점을 아마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통일부에 네네. 방북 신청을 냈고 허가를 받아서 다녀온 거고, 그건 다 개성을 다녀온 것이라고 이미 다 기록에 나와 있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우리 송 작가가 잠시 놓친 부분인 것 같군요. 자, 네네. 정부 쪽 대처는 어떻습니까? 실제 미 국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테러라는 용어 대신에 공격, 폭력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외교부 관계자의 입장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외교적, 동맹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이라면서 사건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후 중동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윤병세 외무부 장관은요, 리포트 주한 대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병원 브리핑을 보고 안도했다면서 쾌유를 빌었고요. 이번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포트 대사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면서 한국 국민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그렇습니다. 6시에, 6일,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화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외교관 보호는 기본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동맹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이러한 공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고요. 이로써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에 상처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리포트 대사를 방문해서 네. 직접 위로와 위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문병을 가겠다 이 얘기인가 보죠? 네네. 오늘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상태는 비교적 호전 중이고 얼굴보다는 팔목, 왼쪽 팔목이던가요? 거기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음 주 초쯤에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랬고 리포트 대사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염려해 준 점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더군요. 네,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데 오히려 국내 정치와 또 경찰이 공안 사건에 가까운 어떤 분위기로 이번 사건의 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미국의 언론들은 어느 한 고립된 개인의 돌출적인 폭력 행동,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isolated act of violence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정작 우리나라 신문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뭐 이렇게 훨씬 그 강도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보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가 오히려 그 수위를 낮춰서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언론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참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그 방북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개성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이렇게 당시 통일부 방북 신청 그리고 허가 냈던 기록에는 남아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좀 집중되기 때문에 여지껏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드디어 출범했군요. 네,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 상임위원들이 안산 분향합동소를 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특위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석태 위원장, 조대한 부위원장, 권영빈, 박종선, 김선혜 위원 등 5명의 상임위원들이 세월호 합동 분향소 내에 헌화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를 수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족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정상적인 조사 그 활동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한 그 예산 193억과 네. 전체 인원 125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조사위원회로 시작을 하게 된 점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반쪽 출범이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부연해 주실까요? 현재 새누리당 측의 그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 그 새누리 의원이요? 아니면 위원이요?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추천한 그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산 193억에 대한 결정과 네. 전체 인원 125명에 대한 그 직접적인 현장 투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어느 시점에서 그 정비를 하겠다는 일정도 아직은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늘 임명장을 받고 특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쪽짜리라는 게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좀 더 분명히 해두고자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검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는데요. 네. 특별검찰관은 대통령의 감찰관이죠. 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차관급 공직입니다. 네. 다음 달 초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과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3년의 임기로 중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석수 변호사가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고 대검찰청 감찰 1, 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면서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사건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한편 야당은 그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혐의를 주장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추천했었고요. 네. 제3후보로 그 대한변협이 추천한 그 이광수 변호사도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네. 오늘 이석수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법조 전문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감찰 대상과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있고 네. 강제 수사권도 없는 점을 들어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울러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기술적인 조정,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 논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공직선상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경영자 총협회하고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임금 인상안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 총괄 팀장은요, 적정 임금 조정률을 1.6% 정도로 봤고요.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은 이 8.2% 기준으로 네.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차이가 굉장히 크군요. 네, 양측의 얘기를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면요. 네. 경총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워낙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임금 인상을 줄여서 그 부분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 방법을 조정해서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평균 생계비가 월 555만 원인데 평균 임금은 336만 원 선에 그치고 있고 또 합리적인 임금 인상률을 8.2%로 했을 때 약 32만 원 정도의 급여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자들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234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극단적인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 범위를 확대해도 기업 부담은 과격하게 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네요. 네. 통상 임금 범위를 확대해도 기업 부담이 지금 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제 이강윤의 오늘의 진짜 인터뷰, 민노총의 오 실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번 잠시 짚어졌었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요즘 힘드시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가 네. 더 걱정인데, 침체와 불황이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것,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죠. 네,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 2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2090년 말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대거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늘어났던 자영업자들이 2008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영업자와 업종별 생멸, 그러니까 생기고 없어지는 보고서를 낸 데 따르면요. 2013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의 50대 대절 이상의 각 전체 30 내지 31%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이후로 창업보다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네네. 이런 모든 경제 상황들,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본인이 또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한데, 네. 현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단순 기재를 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좀 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성장의 방법은 단기적으로 비탄 하나 먹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출 문턱 납득이든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한 정책 기조들이 틀렸다, 효과가 없다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재 그 유 원내대표는 복지해법보다 5배, 10배 어려운 게 성장해법인데 네. 매번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자성의 말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게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유럽중앙은행이 미국과는 반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이른바 돈을 확 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일부터 내년 9월까지 월 600억 유로에 해당하는 돈들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국 환율로 계산하면 73조 원 가량 되는 돈을 매달 풀겠다는 얘기. 매달 73조씩.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요. 성명훈 작가, 네네. 방향을 조금 조정해보거나 하실까요? 네. 네. 네, 좀 나아지셨는데. 계속 하십시오. 예. 네. 이로써 올해 1.5% 정도, 또 내년 1.9%로 예상되는 물가 전망치를,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를 1%나 1.5%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는데요. 네네. 이런 기대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풀어질 유럽에 있는 양적 완화 자금들이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로 이렇게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중국과 미국이 유로 표시제, 회사채의 채권 발행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올 미국 기업이 발행한 유로화 채권 표시액만 266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경제 완화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유럽의 유로화들을 미국 내 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개월 동안 돈을 매달 73조씩 푼다. 이건 상당한 규모인데 그렇다면 네. 우리 경제에도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일단 초기에는 유럽 자금의 국내 유입이 어느 정도 가시화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러와 유로 대 환율이 2003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았던 1.125달러, 약 10, 그 정도의 어떤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허. 유로화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달러에 비해서 한 15% 정도 평가 절하가 됐었는데 네네. 그 절하폭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한국 원화 채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금들이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서 국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유로존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좀 대비해야 하고요. 네네. 또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금리 인하 원화 절하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번 달 금통위 금리 인하 압력의 한 요소로 또 작용을 하겠군요. 그나저나 달러하고 유로 비율이 많이 좁혀졌군요. 처음에 아주 심하게 벌어졌을 때는 1대 1.5도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1대 1.1이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돈을 계속 더 찍어내면 이것은 더 좁혀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중단하면서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수준이 2%에 도달할 때까지는 네. 앞으로 19개월로 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으로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19달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이르지 못하면 좀 더 기간을 더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급하긴 급했군요. 네. 네네. 일본이나 또 다른 미국의 대처, 그리고 중국의 대처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긴밀하게 어떤 통화 대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호주, 중국, 이태리 이런 데들 다 양적 완화로 돌아섰고
미국만 이제 저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 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 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57분 30초 돼 갑니다. 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대사 피습 사건의 후유증, 그리고 경기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려서 매우 힘들다. 이런 견해들 되게 그 두 가지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던 자님. 이러다가 대테러 방지법 통과시켜서 예비 검송마저 실시할 분위기네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거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테러란 단어를 스스럼 없이 쓰면서 흥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정부는 테러라고 하지 않고 극도로 신중하게 조심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있더군요. 특명 전권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면 전시 상황에 준하고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히려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 정부와 일부 언론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네,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제된 말과 정확한 사실, 균형을 잃지 않는 시각, 이렇게 담겨 있군요.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외교 사절에 대한 공격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특히 유럽에서. 근데 지금 어제 그것은 상황이 많이 다른 거고요. 그분을 김기종 씨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미치광이 이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니고, 이제 그거 역시도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해봐야겠지만, 성대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이후 이른바 넓은 의미의 문화운동,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의 전언 그리고 증언,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좀 우리마당 피습 사건 이후 굉장히 사찰에 대한 압박감, 그다음에 트라우마 많이 시달렸고, 그게 좀 피해 망상이란 말도 제가 비의료인으로서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좀 과격한 주장을 최근 들어서 계속 해왔다고 해요.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없어져야 하는 나라 아니냐,
근데 사실 그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생각은 옳다 해도 현실성을 결여하면 좀 얘기가 공소해지기 쉬운데, 그래서들 예전에 김기종 씨와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이 좀 멀리하고 좀 그래 왔다고들 하더군요. 그 출신 대학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요. 어쨌거나 조금 생각이 현실성을 결여하거나 그런 상태의 에서 저질러진 우발적인 행동, 상해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뭐 수사팀 보니까 100명까지인가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대단하더군요. 노형동 이씨,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시죠? 공항 근처가 노형동이든가요? 자영업에 혹시 종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긴 하네요. 그러면서 그 눈물 표시 우는 거 유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소리엘님도 똑같은 말씀 써주셨고요. 다름과 닮음님, 미국은 돌출적 사건, 영어로는 isolated 인시던트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완전히 오버를 했다. 이번 사건을 악용하는 남북한 정권의 행태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어제 북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내놨었죠. 다름과 닮음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제발 오버하지 마라. 대단군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에서 서울시에서조차 관심 대상 인사를 왜 경찰 측에서 처음부터 막지 못했는지 또는 방조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미 대사가 행사하는 곳의 경호 인력이 왜 그렇게 허술했었는지를 야당이 따져 물어야 하고, 관심을 그렇게 둬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몸을 좀 사리는 것 같다. 또 일부 수구 언론이 종북몰이하는 것은 IS를 모든 이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폭력을 행사한 인사가 평화 운운한다거나 IS가 이슬람권 대변하듯 하는 거나 도찐 개찐이죠. 네, 뭐 제가 굳이 가일수라고 그러죠, 바둑에서. 해설이나 가일수가 전혀 필요 없는 그냥 그렇습니다. 도찐 개찐이 아니고요. 저도 이 청취자 게시판에서 배운 건데 도긴 개긴 이게 맞답니다. 예, 그 뉴스 브리핑의 어려운 점이 자꾸만 새로 나오는 시사 용어를 입에 잘 붙게 하는 것, 그것도 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뉴스 브리퍼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들 그게 쉽게 하겠습니까? 검찰관과 감찰관은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정정을 해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J 그린님도 미국이 노발대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과성 해프닝이나 정신 이상자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됐다. 우리 쪽에서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셨습니다. 그 호들갑 세월호 때 좀 하지라는 견해도 있군요. 근데 뭐 정말 이런 게 촌철살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견해 하나만 좀 볼까요? 이분 이거 동명천재단님 꼭 읽겠습니다. 이강윤쌤 청탁이 있습니다. 있사옵니다. 이렇게까지 유머러스하게 쓰셨는데요. 이거 청탁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죠? 공지 하나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김영란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1년 6개월 이후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3월 정기 모임이 오는 3월 15일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오후 2시에 정부 종합청사 뒤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련빌딩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답니다. 대상은 종로구,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구 조합원. 범위가 꽤 넓군요. 북서부니까. 네. 그 문의는 JJ 킴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조합원이고요. 전화번호는 010-8231-0828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읽어드리는 점 동명천재단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 이 얘기 조금 했고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공안몰이로 가는 건가요? 이러다가 결국? 생각했는데 역시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5분 만에 이 현장에 지금 중동 방문길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제 이 얘기가 이 국내에 이제 전달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그 중동 순방 현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좀 더 이 강한 어조로 어제 피습 사건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골자는 자세한 거야 다들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얘기의 골자는 이게 과연 혼자 단독 범행이겠느냐, 이게 뭔가 배후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됐고요.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정부의 이 수뇌부들, 그러니까 여권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 종북 세력이 저지른 테러 이런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피습 사건이 단순한 이 우발적인 범행,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종북 세력이 이 한미동맹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제 이런 규정을 내린 거고요. 이렇게 규정을 내린 거는 결과적으로 어제 사건에 대해서 이 종북, 반미 종북 이렇게 이제 큰 프레임을 짜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겠죠. 오늘 곧바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철저히 가려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경 수사 인력이 무려 100명 가까운 이 초메모급 지금 수사 인력이 구성이 됐습니다. 검사만 10명이에요. 검사가 10명, 검찰서관이 20명, 그다음에 경찰이 70명.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이 수사 인력이 꾸려진 전례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옛날 강원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 특별수사반이 검사가 5명인가 그랬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혹은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웬디 셔먼 그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 때문에 국내에서 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네네. 이런 몇 가지 이 상황들을 감안을 하자면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 문제, 어제 그 피습 사건을 좀 심각하게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100명씩이나 되는 수사기관을 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당정청 수뇌부가 이 종북 세력 척결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 이건 좀 어딘지 조금 어색할 뿐만 아니고 너무 정책인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한 고립된 개인의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무슨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뭐 이렇게 대통령이 딱 규정을 해버리고, 순방 중인 대통령이 뭐 즉각적으로 35분 만에 무슨 사건의 성격을 하고, 참. 그런데 제가 그 김기종 씨하고 이렇게 학번 차이가 크지 않고, 물론 뭐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신촌에서 이제 우리마당이라는 것을 쭉 문화단체를 운영해오고, 제가 뭐 신촌에 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래 뭐 건너서 좀 들어 알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외톨이가 되다시피 해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후를 찾는다고 하는데, 뭐 일 잘하는 검찰, 경찰 수사관들이 열심히 찾기 하겠지만 찾을래야 찾을 배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김기종 씨가. 뭐 찾다 보면 또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어디 하루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데. 만들어지는 배후. 그 거의 외돌토리가 되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같이 예전에 운동을 좀 하고 했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다 끊어지고, 네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가끔 이렇게 늘 명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리고 이거를, 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로 이제 그 북한하고의 연계 문제로 뭐 이렇게 몰아간다면 사실 근데 그 문제는 타치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사실은 이 통일운동 또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의 정상적인 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 사안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설령 북한이 연계됐다선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진짜 심각한 점은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이 이 사안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딱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이게 이 정치적인 효과라는 게 계속 확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가 사실은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거죠. 네, 옳았구나 하고 마음 작심하고 뭘 만들기로 들면, 한미 동맹이 그 몇십 년 동안 혈맹 이러는데 그게 25cm짜리 과도 하나로 훼손당할 정도라면 그동안 한미 동맹이 그렇게 약했단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긴 하지만 아직은 공안몰이 비슷하게 가는 데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여보세요? 네, 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끊어졌군. 기어이 양정대 타임이 한번 찾아오는군요. 금요일. 전화를 다시 걸고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세월호 사태를 검사들 수백 명 동원해서 했어야지 말이야. 참 나쁜 부정선거 권력자라고 꼬집어 주셨군요. 네, 양 기자.
네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네. 공안몰이 여권 내부에서 뭐 일각이긴 하지만 공안몰이로 이렇게 몰고 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민식 의원은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인데요. 부산시장도 출마하려고 그랬었죠.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이 박민식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사실 공안몰이식으로 가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뭐 박민식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의 동조하는 움직임, 뭐 목소리 그런 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권 인사들 만나보면 오늘 제가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공안몰이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크게 보면 지금 미국 쪽에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좀 개인의 일탈 행위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 피습을 당한 당사자인 이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가 사실 좀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공식적으로 이게 종북 세력의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인 테러다 이렇게 사실 상황이 전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총선이 지금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또 야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호재이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몇몇 의원들과 이 김기종 씨가 찍은 사진 혹은 뭐 강연에서 뭐 악수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유포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몇몇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해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제 각 지역별로 특히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프레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또 야권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긴장하는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좀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는 또는 특정한 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자제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이 한미동맹을 좀 굳건하게 발전시키는 좀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게 뭐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지금의 당정청의 모습을 보면 여권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너무 작심한 바가 세게 느껴지죠. 그렇죠. 뭔가 좀 자기적으로 이 문제를 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프레임을 선거까지 또는 공안정국으로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조금 무리하게 추진되면 역풍도 오히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저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반기 되면 사실 선거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9월부터야 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사건 지금 대대적인 이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 과정도 진행이 될 텐데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일단 이것을 기소할 때까지 몰고 가서 그렇죠. 주도권을.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 큰 지금의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바꿔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여권이 활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직간접적으로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은 이제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도 그것을 뭐 희석시키거나 그럴 충분히 또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예, 올 한 주도 잘 들었습니다. 잘 오다가 그만 금요일에 양정대 타임을 한번 또. 그러네요. 자, 월요일 날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6시 22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행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천사, 아마 변현주 PD를 지칭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변현주 PD 인기가 대단하군요. 하긴 뭐 미모와 밝은 성격,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무슨 급한 일이 닥쳐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해결하는 것은 참 주니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뭐 미모야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리포트 대사 폭행 상해 사건을 너무 오버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들 갑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수사 인원 지금 꾸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면 처리하지 못한 민생이며 뒤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좀님. 네, 오랜만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배후는 사건 발생하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발을 뺀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아니냐. 네. 낭인님도 아주 또 꼬집는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확실히 종북몰이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정원은 확실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소리엘님이 개검, 경찰, 대법원, 선관위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 하나만 찍는 그런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이회수 작가 지금 투병 때문에 꽤 힘들고 애를 쓰시는 걸로 듣고 있는데 아마 트윗 모양입니다. 시간은 안 적혀 있는데 최근 거겠죠? 아마 이번 사건 관련이겠죠? 일단 올리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회수 작가의 트윗을 보죠. 저들은 자기 편이 아니라 하면 저리도 확실히 제거를 시도하는데 이쪽들은 어찌나 그리도 관대한지 겪은 고통조차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 때문은 아닌지 그러면서 이회수 작가 트윗은 악인에게 그를 욕하지 마라. 그는 단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고 태어난 배우일 뿐이다. 따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로 박애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박애주의는 그런 놈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확연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뭐 좀
본인의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제가 요 대목만 가지고 뭐라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군요. 세월호 사태 때는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보고도 안 받더니 해외에 나가서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반응을 냈군요. 참 이럴 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셨고요. 리포트 대사 경호는 이번 한국경찰 책임이 아니고 원래 대사관에서 자체 경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우발적 사고가 일어났고 그걸 허술하게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경찰에만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행사 주최 측인 민화협과 이런 쪽에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글을 예술의 전당포 님께서, 네, 이거 아주 중립적 자세에서 정확한 팩트 위주로 제시하신 견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미국 대사쯤 되면은 그 안에 경호 인력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외곽 경비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근접 경호, 그다음에 수행, 이거는 다 대사관 측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사후 약방문 이런 좀 것이긴 합니다만, 외교 사절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걸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주한 미 대사관에 한국 경찰에 당연히 연락관이 하나 가 있죠. 그래야 이제 한국 경찰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 파견을 해 놓는데, 미 대사관 측에서 우리 한국 연락관에게 대사의 일정이라거나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공유를 잘 안 해준답니다. 일테면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싫고, 또 한국은 테러나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총기,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기총, 엽총 그게 좀 수렵 시즌에 이렇게 반출돼서 좀 흉측한 사건에 악용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처럼 총기 사고가 빈발한 국가는 아니고, 테러나 폭행,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청정한 국가로들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경호 이 문제를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 왔다고 해요. 그리고 미 대사관에 가 있는 우리 연락관에게도 아주 제한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 주고 대부분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대사의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계님 얘기 하나만 듣고,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민족주의나 테러의 개념은 지금 우리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그런 테러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대통령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부터 거의 11개월, 한 달 빠지는 1년 만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각 출범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부터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올라온 연합뉴스에 세월호 특별조사위 한마음으로 진상규명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안산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특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석태 위원장, 조대환 부위원장, 권영빈, 박종훈, 김선혜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 분향소 내 영정 앞에서 헌화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참석한 이들은 헌화하기에 앞서 세월호 진실 규명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드디어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열심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전명선 대표는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족들도 옆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대목은 다분히 의례적이고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함직한 결심이자 그다음에 유가족 대표 세월호 가족 4.16 가족협의회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었죠. 사단법인으로 바꿔서 재출범했고요. 얼마 전에 그 4.16 가족 대표를 만나서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들으신 대목만 가지고 제가 채점표를 미리 그건 너무 성급하죠. 당연히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충분히 돕겠고. 다만 뭘 꼭 기계적으로 꼭 꼬집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늘 뉴스 행간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건에 관한 한. 세월호 선체 수습에 대한 의지 그거 천명하고 밝힌 것은 저는 일단 전향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다음 대목 기사를 보면 위원장이 앞으로 조사위 어떻게 활동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왜 그 커다란 여객선이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 설립 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는 이 문장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기자도 그냥 누구라도 그런 질문 당연히 묻는 거죠. 의례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질문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이 저는 핵심을 잘 간추렸다고 봅니다. 이것만 해내면 됩니다. 사실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식 출범했으니까 오후에 전남 진도 팽목항도 찾아가고 세월호 사고 해역도 보고 하는데 한 번이야 가야겠지요. 저는 자꾸 현장 조사라는 이름으로 시간 많이 허비하거나 하는 것은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서 써야 하니까. 증인들 부르고 할 때 일주일 전에 부르고 여유 주고 이런 거 다 감안해야 하거든요. 현장 방문한다고 지금 가봐야 보이는 거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 정서를 같이 한다는 정도겠고 텔레비전 뉴스용 그림거리로라면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즉 시간 아껴 쓰자라는 말이고요. 몇몇 사람 간다니까 한번 가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께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줍지 않게 뭘 비평한다거나 꼬집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우선 첫째, 역사를 처음으로 써내려간다는 자세로 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군 이래 5,000년 유사 이래 어쩌고 그런 5,000년 역사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안전에 관한 한 그리고 세월호 사고라는 정말 전대미문 또는 한문 써서 죄송한데 미증유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사고 맞지 않습니까? 옛날 서해 페리어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처럼 그렇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도 못 건지고 그걸 전 국민이 중계방송으로 보고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유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승손자 가족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트라우마 입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조사위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기록한다. 역사를 처음 쓴다. 그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신성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골 쇄신할 가치가 충분한 겁니다. 둘째, 왜 큰 배가 넘어졌는지, 왜 하나도 못 구했는지 사실 이 두 가지인데요. 제기된 의혹, 그동안에 언론들이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그거 말고 더는 추가로 제기될 의혹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기가 가능한 합리적 의문, 상식적 의문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세월호는 아폴로 우주선을 저 대기권 밖에 달나라에 착륙시키는 고도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조사가 아닙니다, 실은. 중요한 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벌구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1심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다뤄졌고 몇몇 언론에서 의미 있는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밝혀야 할 것들 이런 건 정리가 대충 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잘 간추려서 순서를 잘 조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맥점,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물어야 꼼짝 못하는 답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 전술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여측, 야측 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중립지대에서 추천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제발 이 건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부모의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 주십시오. 그게 꽃다운 나이에, 꽃 나와야 할 나이에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250여 명 고등학교 2학년생들, 그리고 나머지 80명쯤 되나요? 아무튼 총 304분의 그 원한 맺힌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갈기갈기 나뉘어서 진영 논리를 또 한 번 펼쳤지만 제발 특별조사위원회만큼은 진영 논리 떠나서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넷째,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은 일단 감시자 노릇을 하되 위원회 활동 간섭은 일단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격려를 하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가 아니라 국민께 최종 보고한다는 자세로, 최종 보고서는 국민께 제출한다는 자세로 일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통해서 3등 국민이다라는 오명, 그 오명을 씻는 일은 그대들 특별조사위원회 멤버들에게 달려있다는 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명예가 여러분 17분 상임위원들 그리고 총 참여하는 150여 분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점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 늦게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부 일부 지방과 경북, 전남 여수의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남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고 영동 지역은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소주,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소주값도 오를 수 있다. 올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 들으셨지요? 이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가격 인상 논의 이런 것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연말정산 13월 세금 폭탄 등등 이후로 상당히 바쁘고 언론에 많이 나오시더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소주값이라고요? 주류 부담금. 이거 네. 담배세 인상하고 같은 겁니까?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직접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심하고 해서, 네. 담배세 지금 먼저 올렸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술에 관해서 이제 부담금을 물리자, 이런 것은 굉장히 보건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되었고, 최근에는 여기에 관해서 공청회도 해서, 대다수 참석한 분들이 술에도 좀 이렇게 세금을 물려서 국민 건강을 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름이 주세가 아니고 왜 주류 부담금입니까? 마치 환경 부담금 이런 것처럼? 예, 우리가 세금하고 이제 부담금하고 틀리는 것은 네. 세금은 이제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서 매년 국회에 이제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 쌈짓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담금을 거치면 그거는 매년 국회에 별도 예산을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자기 쓰고 싶은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애용하죠. 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영수증도 안 남기고 회계장부도 없이 쓴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시지요. 예. 아무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류 부담금이라는 것은 술 때문에 생기는 건강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부담금을 모아놓자. 그래가지고 술 관련해서 써야 할 돈이 있으면 거기서 지출케 하자. 지금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충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담배 인상할 때도 네. 똑같이 주장했던 논리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면 담배 인상한다. 복지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그 명분 거기에는 동의는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맹목상은 예. 국민 건강을 위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걷는다. 세금이 또 세수가 부족하니까 걷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술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식당에서도 아무 식당이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4시간 팔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시, 밤 10시까지 파는 식당이 있고 예. 규정을 좀 잘 지키면은 또 11시, 12시 가장 늦게까지 문 닫는 가게도 한 2시 정도면은 예. 이렇게 술을 2시 이후에는 새벽 2시 이후에는 팔지도 않고 술을 파는 사람도 아무나 팔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가질 분들만 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가격적인 부분을 우리나라 같은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이게 세금 올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습관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는 알코올 주류 음료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제 이런 게 아주 강하게 강조된 거죠. 저도 취재 때문에 방문했던 어느 나라에서 실제 겪었던 일인데 저녁 8시가 되니까 아예 그러니까 술만 파는 리코어 스토어 자체가 저녁 8시에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예. 네, 그리고 식당들은 대개 저녁 늦어도 거긴 9시 이전에는 다 마지막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들 다 그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해 떨어지고 한 8시, 9시 넘어가면은 그 도시에서 아예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이나 서울은 참 별천지인 건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술값에 붙는 세금, 주세라고 하죠.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주세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술 가격의 지금 53%가 세금입니다. 53%나 됩니까? 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은 일본만 하더라도 한 43% 되고 우리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치는 영국이 한 33%. 그리고 사실 그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중소기업 이런들이 하우스 맥주를 많이 만드는데. 그렇죠. 한 500종류 된다 그러죠. 아마. 예, 그럼 거기는 세금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맥주보다는 엄청난 세금을 싸게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100배 정도 싸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업종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왜 맥주 맛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비쌌어. 네.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주세가 술값의 53%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가 지금 담배값 인상돼서 최고로 높죠. 한 74% 되고. 네. 기름이 휘발유가 지금 현재 한 57% 해서.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렇게 3종 세트라 그럽니다. 이렇게 담배, 술, 휘발유 해서 사실 거의 세금 애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용 많이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이른바 술, 담배에 붙는 거 죄악세다 이런 그 용어도 있긴 하는 건 봤는데 아무튼 세금을 안 넣으면은 안 취하겠군요. 자동차에도 세금을 안 넣으면 휘발유만 넣으면 안 가네요. 세금을 함께 넣어야 자동차도 가고 술도 알코올만 마셔서는 안 되고 세금까지 함께 마셔야 취하는 이런 53%면 정말 반이 넘는군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주로 서민들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술 좋아하시는 거에는 특별히 계층적 뭐가 있나요?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는데 사실 이 세금 부담이 이렇게 소득에 대비한 그렇죠. 세금 부담이 사실 저소득층이 높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그래서 소득 분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에 관한 제약세를 많이 올릴 경우에 그거를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소득 분배 악화인데 간접세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소득 구조, 소득 수준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걷어가는 게 간접세고 이제 담배세, 주세, 휘발유, 기름세 이런 것들이죠.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서민 증세 규모가 주로 이제 이런 간접세들이 좀 되겠습니다만 법인세는 이게 가만히 놔두고 이번에 저 연말정산 파문에서도 봤듯이 담배세에서도 우리가 봤고 또 주세 뭐 주류 부담금도 도입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증세의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납세자 연맹에서는 어떻게 좀 알아듣기 쉽게 수치로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뽑아놓은 거 좀 일단 정부 발표대로 하면 뭐 담배 관련해서 한 3조 정도 정체가 되고 연말정산만 하더라도 한 1조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 납세자연맹이 생각하기에는 정부 발표가 특히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뭐 한 8천억 이상 뭐 정체된다는데 우리 자체로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국채 중에서 절반이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굉장히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증세, 특히 그 중에서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이게 현 정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현재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은,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IMF 이후에 개인 소득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법인 쪽에서 어떻게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 쌓아놓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법인세 인상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개선책을 내놓겠다 하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서민들 세금 폭탄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통계 내놓으셨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계 또 숫자로 답변을 못 하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정부가 서민이나 중산층 적어도 고소득층 미만 경제 계층들의 세금을 얼마쯤 더 걷어간 것으로 혹시 집계해 놓은 거 그런 거 자료 있으신가요? 그런 자료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 지금 현재 생산된 자료는 없고요. 우리 납세연맹에서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 지난 3년간 연봉 5,900만 원이 걸렸었다가 3년간 연봉이 동기됐을 때 실제적으로 실질임금이 얼마나 감소했고 세금이 얼마나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실질임금이 물가 인상률만큼 감소되는데 그게 한 620만 원 되고 실질임금이 감소되는데 불구하고 연봉 5,900만 원 걸렸었다가 세금은 오히려 40만 원이나 더 증가한 그런 어이없는 사실 사례를 최근에 발표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질임금 어떻게 보면 급여가 물가 인상률만큼 과거 5년간 올렸을 때 세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연봉 5,900만 원 이분의 세금이 4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올해 2014년 얘기신 거죠? 아닙니다. 과거 3년간 실질임금이 62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임금을 감소하면 어떤 세금이 내려가야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세금이, 세금 사회보험료가 한 42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소비가 왜 안 살아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네. 600만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금은 40만 원이 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주값 주류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납세자 연맹에서는 어떻게 무슨 캠페인 이런 거 벌일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는 담배 때도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담배는 이제 이렇게 1,000만 명 가까이 흡연자지만은 술은 전체 성인 우리가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 마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강력한 우리가 반대 투쟁을 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올라가고 참 이런 우울한 소식만 계속 들어서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9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